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는 계속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성장률의 경우에는 물가가 반영된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성장을 더 체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성장률 수치를 좀 더 높여서 착시 효과를 누리는 건 아닐지 좀 우려도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게 있을지 오늘 생생경제에서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데 제한이 좀 생깁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7시간만 무상으로 맡길 수 있게 되니까 종일반은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임박해서는 오늘 좀 오른 것 같네요, 시장이요? 오늘은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예. 그동안의 부진을 한 번에 씻어냈다 할 정도로 예. 급폭으로 올랐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36.43포인트, 1.88% 상승해서 1969.4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49포인트, 1.17% 상승해서 647.2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6,400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기관 투자들이 한 5,300억 원 정도 주식을 매수해주면서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을 크게 상승하는 모처럼 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는 내일 금리 발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유럽 증시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네. 미국 증시도 한 1% 정도 오르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억눌렸던 이 부진함이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를 올려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2,000포인트가 한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연속성을 논하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은 좀 특징을 보인 종목이나 업종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죠. 네. 기계로 주식을 사는 이런 자금이 오늘은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특정 종목을 산다라기보다는 지수 관련된 주식들을 사들여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업종이 다 올랐고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라고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가가 계속 빠지면서 부진했지만 어제 유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화학 업종은 업종지수 자체가 2.8% 정도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동안에 계속 외면받았던 철강, 금속도 이 수급이 개선되면서 업종 자체가 2.7%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은 업종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수혜를 누린 화학 업종이 대장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종목을 구태여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아차나 네. 현대차 같은 이 고환율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계속 오를 테니까요.
예, 오늘은 뭐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7원 정도 하락해서 1,176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지만 예. 궁극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더 강세일 것이고 원화가 조금 더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수출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업종들의 모양새가 가장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일단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계속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정사실화하고 예. 있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차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2000선까지의 반등은 기대하려고 하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네. 연속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마감될 걸로 보시나요? 올해는 뭐 계속 지금 상황으로는 1950에서 2000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들어온 자금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받고 넘어간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크게 뭐 수급에서 불리한 상황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만한 유인도 높지 않다라는 예. 점에서 1950에서 2000 사이에서 코스피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그동안에 부진했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은 아마 12월 후반으로 가면 중소형주 네.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좀 가야지 되는 건가요? 일정 부분 코스닥 그동안 좀 많이 억눌렸고요. 종목마다 네. 낙폭이 좀 심했었는데요. 계절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되는 12월 말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더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금리 인상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을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좀 많이 빠진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더 이상 빠질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계속 빠져요. 네, 뭐 이게 이런 통계가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좀 실시간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언제 11월 거까지인가요? 예. 네, 11월 통계가 나왔는데 1조 2천억 원 정도 주식시장에서는 매도를 했고요. 채권은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1조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네, 꽤 많이 빠진 거죠. 한 달 안에 빠진 걸로 보면은요. 뭐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긴 했는데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 올 들어서 하반기에 계속 좀 하여간 팔고 있는데요. 6월이 9,500억 원 정도였고요. 7월, 8월에는 4조 8,700억 원, 4조 1,600억 이때 많이 원 팔았군요. 정도였습니다. 예. 9월에도 2조 7천억 원 정도, 요 세 달이 가장 좀 많이 팔았던 시기고요. 10월 달에는 694억 원 정도 순매수로 돌아서서 좀 이제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 11월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서 1조 1천억 원 정도 이렇게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 규모가 430조 1천억 원 정도, 네. 전체의 시가총액의 약 28%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1조 정도 빠진 거니까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건 많긴 많습니다만 이 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좀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자금인지도 좀 잡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통계가 잡히는데요. 싱가포르가 3,520억 원 가장 많은 순매도를 보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가 3,080억 원, 2,98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독일하고 스웨덴이 1,312억 원, 1,102억 원 이렇게 순매수를 보인 그런 국가로 나타나고요.
주식 보유 규모로 따지면 미국이 172조 440억 원, 전체 외국인 지분 중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이 35조, 룩셈부르크가 25조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채권 시장은 어떤가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 순매수가 2조 1천억 원 정도였는데 만기 상환한 게 1조 3천억 원 정도였고요. 또 순매도를 한 게 한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토탈로 1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나타내서 순유입 기조는 유지가 됐고요. 스위스가 6,800억 원 매수를 보였고 이스라엘, 미국이 1,700억 원, 1,600억 원 정도 순투자를 보인 반면에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이런 곳은 좀 순유출 국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인데 예상보다 또 급하게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좀 빠질 거고 뭐 배럴당 네. 20달러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좀 경제 오일 쇼크라고 이렇게 우려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상당히 빠르게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좀 반대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석유를 이렇게 거래하는 투기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트레이더들이 내년의 유가에 대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다라는 이 콜옵션에 베팅하는 경우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눈에 띈다고 하고 있고요. 투자은행들이 내년 유가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런 전망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BN 암노라든가 모건 스탠리 이런 곳에서 내년에는 초과 공급 상황이 해소가 되고 유가가 많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공급 우려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될 거란 얘기군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수요면도 있고 공급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수요면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예. 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공급면에서는 산유국들의 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좀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 이런 곳이 유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거의 뭐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셰일 오일의 생산이 줄어들면 공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판매를 조금 보면 이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가 연초 대비 2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올해 전체로 한 2,5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0년까지 전망은 연간 5천만 대까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팔리면 그만큼 휘발유 소요가 훨씬 늘겠죠.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이 이제 선진국이어서 자동차 수요가 많은 곳인데 올해 서유럽 자동차 판매가 한 5에서 10% 정도씩 국가별로 늘어났고 미국이 이 전미 자동차 딜러 협회에서 약 올해 한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원유 수요가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자동차 구매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인도의 원유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중국은 전략 비축유를 늘리면서 예. 이 중국이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 전략 비축유 때문에 요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옵니다. 공급 면에서는 오페크 국가들은 여전히 원유 생산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 거의 파산 지경이어서 셰일 오일의 생산이 좀 줄어들면 전체 원유 생산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감산을 안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음모론에서 이제 오펙이 셰일 업체 망가질 때까지 버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이제 상황상으로 유가가 저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셰일 오일은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버티기는 좀 힘들 겁니다. 지금은 일단 배럴당 40달러 밑으로는 다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또 상황이 지속되면은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군요. 이 유가가 오르는 게 무슨 건설업이라든가 조선 뭐 이런 쪽 과학 쪽 이런 쪽으로는 도움이 되긴 되겠는데 또 이게 오를 때는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네.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올라서 기업들한테는 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예. 서민들 이런 주유할 때 부담 가계 부담은 또 생길 예. 수도 있어서 마냥 좋아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요. 네네. 결로라고 하죠. 네. 이 결로 방지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것도 참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한다 싶은데 좀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이 있는 가구를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주택을 만들 때 이 결로 방지 대책을 다 마련한 뒤에 주택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세부 기준이 마련이 돼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진짜 반대로 그동안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 기준이 없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인데 좀 뒤늦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붙박이장이라든가 드레스룸 이런 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벽에 바로 붙여서 하지 않고 이렇게 떼어놓고 만들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생기고요. 네. 붙박이장 밑에는 난방 설비를 이제 안 해놓은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사람이 직접 발이 닿지 않는 예. 곳이니까 그렇게 안 해놓은 그 안쪽으로 이제 결로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 안에도 바닥 난방 설비를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조항이 생겼습니다. 또 습식 공법으로 이게 콘크리트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그런 습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요 습기를 준공 전에 미리 이제 건조하도록 베이크아웃 또 플러시아웃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뭐 주택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넘기기 전에 실내 온도를 확 올려서 네. 열기를 다 말리도록 또는 환기를 철저하게 해서 이 내부의 습기를 다 말리도록 이런 조치들이 의무화됩니다. 그렇군요. 예. 당연한 얘기인데 하여간 좀 뒤늦게 설치가 되는 것이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조금 연결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예. 이케아라고 이제 스웨덴의 가구업체가 들어올 때 우리 가구업체도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한국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참 뭐 논란도 많았는데 1년 사이 매장도 잘 되고 네. 또 더 늘릴 거라는 그런 계획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1주년 간담회를 그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참 많았는데 뭐 이케아 측에서 그거를 이제 내놓은 자료니까 어디까지 이거를 다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1년간 이 성과는 이케아 자체의 성과도 좋았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의 매출을 계산을 한 모양이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이케아의 이제 성과를 좀 간단하게 보면 1년간 누적 방문객 수가 67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한 수가 60만 명 정도 이렇게 됐고요. 매출이 3,080억 원을 올려서 이케아 코리아에서 생각했던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2호점 고향점을 이제 2017년 하반기에 개점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총 6개의 지점을 내면서 사업을 크게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광명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근거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발표한 것이긴 한데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케아 광명점을 찾은 고객 중에 75%가 1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서 온 그런 원정 고객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중에 54%의 고객이 10km 이내, 이케아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km 이내에 다른 상점에서도 제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통계군요. 그렇죠. 이케아를 들렀다가 가면서 뭔가 딴 것도 샀다. 주변 상점의 매출이 7에서 27%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약간의 좀 과정이 섞여 있을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죠. 네. 예,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겠다. 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를 구체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뭐 물가를 띄우기 위해서 경상 성장률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 열심히 들어주시는 애청자분들께는요.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스마트 IT 뉴스 시간이고요.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구글의 신임 최고 경영자죠. CEO 순다 피차이가 한국에 왔는데 네네. 어제 이 구글 캠퍼스에서 파이어사이드 챗,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노변 정담인가요? 그렇죠. 네, 화롯가에 네네. 둘러앉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데 김민성 기자도 다녀오셨어요? 저는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예. 네. 요새 너무 그 기사를 잘 쓴 기자들이 많아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내용들, 재밌는 내용이 많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몇 네네. 가지 읽어보긴 했는데 순다 네네. 피차이 저도 늘 관심을 있게 보던 인도 그렇죠. 출신이죠, 이 사람. 그렇죠. 이게 네. 순다가 이게 영어 알파벳으로 쓰면 SUNDAR입니다. 그래서 순다가 맞아요? 썬다가 맞아요? 어디는 선다로 돼 있고 어디는 순다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다르가 예.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순다르 피차이 뭐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원래 대외적으로는 잘 안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렇죠. CEO가 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방문은 처음인가요? 그렇죠. 이 순다 피차이 대표가 지난 8월에 이제 그 CEO가 됐었어요. 네. 그 이후에 지금 한국은 처음 온 겁니다. 지난 8월에 그 구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이 지주회사가 생겼어요. 그렇죠. 알파벳이라고. 네. 알파벳이라고 된 다음에 그때 이제 CEO가 순다 피차이가 됐었거든요. 순다 피차이 하면 정말 뭐 구글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네. 뭐 정말 샐러리맨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또 인도인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아주 뭐 미국인 공동 창업자들 뭐 실리콘밸리의 어떤 미국인들 되게 IT에 대단히 똑똑한 이런 스마트한 인재들이 많은 곳에서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가 전 세계 IT를 호령하는 구글의 수장이 된 거죠. 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인도 출신이고 순다 피차이도 인도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아마 같은 것 같은데 인도 공과대학 IIT라고 하는데 거기 출신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 순다 피차이도 그 피차이가 1972년에 그 인도의 그 전기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많지도 않군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도 공과대학 출신이고 예. 그래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해서 예. 한 번 전화번호를 걸면 다 기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글에서 일을 할 때도 예. 무수한 통계 자료는 그냥 다 외워서 일을 할 정도로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머리가 무슨 슈퍼컴퓨터인가요? 그런가 보면 네. 빅데이터를 이미 뭐 천성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분석하기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2004년에 구글에 입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구글의 그 20%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맡은 일을 그냥 하는데
그 일을 할 시간의 20%는 일과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렇죠. 라는 게 20% 룰인데 예. 이 사람이 20% 룰로 만든 게 그 대단한 크롬입니다. 아, 노는 시간에 만든 거예요? 노는 시간에 만든 게 크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롬을 만들고 그다음에 크롬으로 운영체제를 만들고 그걸로 크롬 노트북, 크롬북을 만들고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고 구글 맵을 만들고 네. 안드로이드를 훨씬 그 되게 높게 커스터마이징까지 한 그런 인물이에요. 아, 이런 네네. 비현실적인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너무 네. 범인 같지 않은. 네네. 예. 아, 저는 네. 일하는 시간에 만들었다고 또 생각을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군요. 20%만으로도 크롬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100%를 쏟아부으면 정말 예. 구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되게 참 두렵습니다. 아이고, 네네. 제가 어제 구글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 순대 네네. 피차이가 구글에 예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부문, 크롬 부문 이런 그렇죠. 것만 하다가 이제 전체를 다 네네. 관할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아까 제가 알파벳 지주회사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조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 알파벳이라는 게 26글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26글자 A, B, C, D부터 X, Y, Z까지 구글이라는 인터넷이라는 바운더리 경계를 벗어나서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업 정도로 되게 다변화하겠다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네. 되게 재미있는 게 알파벳이라는 이 지주회사의 인터넷 도메인이 abc.xyz입니다. 이야, 이런 걸 때 선점했군요. 네네. 그래서 네. 여기를 들어가 보면 공동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가 써놓은 편지가 한 통이 있고요. 예. 딸랑 상단에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뉴스 가는 링크 딱 하나 있는 그런 오.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알파벳의 자회사가 된 거예요. 네. 인터넷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든 걸 하는데 이제 이 알파벳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구글의 CEO가 썬더 피차이인 거죠. 네. 썬더 피차이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2명이 있죠. 그죠?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 그렇죠. 세르게이 네. 브린이 있는데 그 이들이 그 1973년생들입니다. 예. 썬더 피차이가 72년생, 뭐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죠. 뭐 공동 창업자 2명은 스탠퍼드대 박사 출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레리 페이지가 알파벳의 CEO고요. 세르게이 브린이 알파벳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저희가 되게 잘 아는 구글의 회장하는 에릭 슈미트가 있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알파벳의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회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조가 나눠져 있고 순다 피차이는 구글의 CEO인데 지금 XYZ 그 알파벳에 들어가 있는 그 사업들을 보면 칼리코 이게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회사도 있고 스마트홈 하는 네스트도 있고요. 예, 인수했죠. 되게 초고속 인터넷 하는 파이버, 그다음에 스타트업 투자, 인큐베이션하는 구글 벤처스,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구글 엑스라고도 있죠. 비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죠. 예. 비밀 프로젝트 진행한 이것들을 모두 자회사화하겠다는 구상이 예. 바로 이 알파벳 구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순다 피차이가 맡아야 될 업무를 얘기를 했다면 네네. 한국에 와서 한 말 중에는 뭐 기억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단히 그 똑똑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네.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구글의 성공 비결이 뭐냐, 혹은 예.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었는데 항상 좋은 결과는 없겠지만 똑똑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 좋은 성과를 낸다. 그래서 예. 편한 사람 말고 가능한 똑똑한 사람과 일해야 한다. 그리고 나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네. 나보다 나은 사람과 협력하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그래서 나보다 이게 못한 사람도 끌고 같이 가야죠. 근데 확실히 구글이 되게 인재를 영입할 때 대단히 꼼꼼하게 인재를 영입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팀원이 될 만한 사람을 정말 팀원들과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다 포함해서 뽑은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있는 본부장이나 매니저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한 이런 정말 네. 정말 딱 들어맞는 인재를 뽑기로 유명한데 그만큼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역시 구글다운 발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했던 얘기 중에 또 재밌었던 게 그럼 구글이 실패한 건 뭐냐? 예.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래요? 피차의 말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유튜브도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누군가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처음에 지메일 하겠다고 했을 때도 크롬 하겠다고 했을 때도 비관적이었는데
그리고 유튜브도 너무 뭐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 수익은 어떻게 낼 거냐 등등을 많이 물어봤는데 모든 기업이 실패라는 걸 통해서도 더 많은 걸 배운다. 그래서 정말 이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방식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그 핵심이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더 머리 네,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구글의 교과서적인 답변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유튜브 관련해서 10년이 지나면 안드로이드 유튜브도 아마 뭐 되게 옛날 고물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화할 거고 구글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눈에 들어올 만한 얘기가 한국 관련된 질문들이 네. 많았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 두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과 레퍼런스 폰도 같이 만들고 뭐 OS 협력도 많이 했었는데 네. 한국 기업 덕분에 우리가 성장했다고 말하는 점도 대단히 눈길을 끌었었어요. 네네. 그건 뭐 그냥 인사로 한 것 같다는 말이 들고. 근데 이 제목으로 예.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부장들이 그렇게 네네. 뽑아서 그렇고요. 네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김민성 기자와는 계속 사귀어야겠네요. 계속 만나도록 하시죠. 네, 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년 세계 경제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들 많이 있습니다. 뭐 당장 내일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고요. 또 앞으로 중국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개혁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겠다. 성장만 그러면 할 수는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경제정책 운용 방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은보 차관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차관보님 올해 경제 성장률이요. 그 전망치를 보면은 결국은 3% 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 저성장세가 추세화되는 거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하회해서 네. 한 2.7% 정도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저희 올해 전반적인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저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7% 올해 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수출이 성장률을 마이너스 1%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수출이 한 1%,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0.5% 정도의 성장률에 기여를 했는데 네. 올해는 마이너스 1%가 되다 보니까 결국 2.7%로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은 순수하게 그러한 수출입에 의한 것을 좀 제외하면 오히려 내수 중심으로 보면 한 3.7% 수출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3% 후반 이상으로도 성장이 가능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수 중심으로 하면은 그동안 왜 소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뭐 그랜드 세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수출을 제외하면은 3.7% 성장이 가능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출의 영향이 마이너스 1% 정도 됐으니까 수출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내수만 보면 한 3.7% 정도의 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예. 그런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예. 정부가 추경이라든지 또는 개소세, 개별 소비세 인하 문제라든지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 같은 그런 소비 예. 내수 진작책을
열심히 저희가 수행한 결과 상당 부분 이제 이러한 내수에 대한 특히 네. 소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폭 회복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보면 말씀이시니, 전반적으로 네.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은 그러면 성장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내년에도 저희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연간으로는 한 3.1%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올해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마이너스 1%에서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 내수는 견조한 흐름을 좀 지속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수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그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민투제도 도입을 통해서 민간 네. 투자를 촉진한다든지 예. 기업형 임대주택과 같은 투자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감으로써 한 3.1% 성장은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야 뭐 정부가 푸시하면 되긴 할 텐데 민간 투자 확대는 전에 왜 유보금 같은 것도 쓰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세제 정책도 만드셨고 그랬는데 쉽지는 않았잖아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예.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또는 정책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네. 제가 언급한 민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SOC를 도로를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 뭐 터널을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SOC를 할 경우에 민간이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같이 분담을 해줌으로써 민간에 의한 SOC 투자의 네. 위험성을 줄여줌으로써 민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약간의 매칭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률 하면은 보통 그냥 실질 성장률, 아까 3.1%로 예상하신 것도 사실은 내년 실질 성장률 예상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거 보니까 경상 성장률이라는 데에 좀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경상 성장률 하면은 좀 높아져요. 물가를 이제 감안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약간의 좀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우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실질 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를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저성장 구조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물가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질 성장률과 물가를 합한 경상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가계나 기업의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기준 단위는 결국은 경상으로 다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경상 성장률도 이제는 저물가 구조 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물가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지금 2%대의 물가를 목표로 전반적인 거시 정책을 펴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잃어버린 20년 동안 물가 관리를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 통화 물가 내수 대책과 같은 정책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실질 성장률뿐만 아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네.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어떤 문제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 내지는 기업이나 가게들, 경제 주체들이 네. 소비나 투자나 임금을 형성을 하고 기대를 만들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이 경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유도를 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실질 성장률과 함께 네. 경상 성장률도 함께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어떤 정책 방향의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물가 관리가 물가가 지금 낮은 수준이니까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정책 혼합 정책 믹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요? 그렇게 쓰시겠다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항상 물가는 안정되어야 한다는 개념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물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밑돌았죠. 세계적인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실질뿐만 아니고 경상 성장률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개소세도 그랬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을 좀 앞당겨서 올해 집도 사게 하고 소비도 좀 하게 하고 하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힘쓰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대출도 좀 조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 조여지면은 자산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질 테니까 소비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소비 자벽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비는 현재의 견조한 개선세가 일단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소세 인하가 종료가 된다든지 특히 재정에 있어서의 역할이 내년도에 올해 대비 내년도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의 보완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또는 1사분기에 중앙이나 지방 재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해서 그러한 부분의 수축적인 효과를 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비자라든지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외 소비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행사도 올해는 11월에 정례화해서 국제적인 어떤 소비의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서 만들어 나감으로써 국내 소비뿐만 아니고 해외 소비의 적극적인 유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소비의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정책적 보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소비 유치를 위해서는 그냥 세일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도 사실은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로 가져가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가계 대출도 조이고 그러면은 지갑을 열기가 쉽지는 않아질 텐데. 뭐랄까요? 이 정책적으로 더 부양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사분기 중에 작년에 대비해서 가장 크게 어떤 내수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재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재정을 좀 빨리 투입하셔서 효과를 노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재정도 역할을 하는 민투도 확대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래서
올해 1, 4분기 내지 상반기에 네. 그러한 소비와 관련된 내수와 관련된 수축 문제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좀 장밋빛까지는 아니어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예. 또,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중에 중국이라든지, 네. 특히 자원들의 경기에 있어서의 네.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많은 수축 알겠습니다. 효과를 가져다 예. 줬던 수출이 네네. 어느 정도 좀 네. 보완이 되고 예. 그다음에 기존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견조하게 유지한다면 네. 3.1% 수준의 예. 경제 성장 달성에는 네.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정은보 차관보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12월 31일 단 하루 코엑스 앞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